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흐름을 정리해 보니까 지금 서울 재건축은 상승이고요. 강남은 보합. 그리고 서울 대부분 지역은 지금 30주 연속 하락이고 경기도 하락, 지방 하락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 집값이 반등하였다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며 대세 하락 국민이 맞으니까 기다리십시오. 다만 그래도 불안하고 내 집 마련 장기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매 위주로 잡으셔도 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봉합되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이나 신흥국, 주변국 1대1로 대상국 중에서 금융위기가 반드시 터질 것입니다. 경제 흐름에 따라 달러 투자, 인버스 헤이 펀드 투자, 코스피 레버리지 투자, 부동산 투자의 공식대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은 미국에 대해 패해가지고 경제 파탄 난다. 달러와 펀드 투자 이렇게 해라. 지금 중국 국기가 금이 갔네요. 자, 오른쪽은 막 급강하고 있죠. 지금 위안화도 떨어지고 있고 가치가. 그러면서 계속 지금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여기 3조구에 이게 고구려의 깃발. 자, 중국이 분기가 되면 러시아처럼 여러 나라로 갈라질 수만 있다면 고구려 만주족이 부흥을 하고요. 제 희망사이긴 하지만 남북 통일 후 만주까지 옛땅 회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그게 불강력적인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왜? 중국이 무너진다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과 주변국의 금융위기 징조, 중국과 주변국 신용등급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다. 만약에 지금은 크게 하락한 게 없는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이거 금융위기 징조가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 징조를 지금 10가지 제가 해놨잖아요. 유한화 환율, 원달러 환율 어떤 지지선이 붕괴됐을 경우, 이건 이따 또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을 경우 또는 금융 개방 압력을 받았을 경우, 네 번째 상해 지수나 코스피 지수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다섯 번째 상해 종합 코스피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경우, 여섯 번째 한국과 중국의 급격한 경기 악화, 일곱 번째 유럽에서 터진다면 영국 브렉시트 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아홉 번째 중국의 1대1로 자금위기 봉착, 열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자,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중국과 주변국의 금융위기 징조가 점점 농후해지는 결과인데, 그래서 이 10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현재 코스피 상해지수 다우지수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달러에 투자하거나 금융위기 또는 펀드, 인버스라든가 인덱스 어느 것을 들든지 간에 반드시 계속 봐야 할 소재가 있어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 중국 위안화 환율, 다우지수, 이 정도는 기본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보면 바로 그냥 종합지수니까. 아셨죠? 여기 우리나라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특히 올해 이렇게 보시면 여기 2000 지금 500까지 찍었다가요 2300선에서 놀다가 다시 이제 2000선, 이게 2000선이거든요 2085인데 실질적으로 2085 이 박스권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00부터 어디가 박스권이에요? 2100까지가 박스권이에요.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2085선인데 여기 보시면 자, 작년 12월부터 계속 올해 6월까지 그래서 박스권에서 계속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 우리나라가 고점을 찍고 중국도 역시 3559 단기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쭉 떨어져서 자, 2019년 되기 직전에 2464까지 추락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2800
3천 돌파한 다음에 무너져 가지고 2,8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얼마든지 여기까지는 추락할 수 있겠죠. 왜? 얼마 전에 2,400대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여기서 무너진 다음에 1900 한번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추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자, 치고가 26,000까지 찍었고 지금 보시면 뭐 25,000대에서 4,000, 5,000대에서 계속 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화 흐름인데, 자, 우리나라는 박스권에서 갇혀 있지만 하락 중, 중국 증시도 하락 중, 다우지수는 평평하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코스피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이게 좀 중요합니다. 코스피 어떤 증시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있다면 기관, 외국인, 개인이 되겠죠. 거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외국인의 흐름입니다. 외국인의 보유 시가총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2018년 1월입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현재 5월 보시면 작년 1월만 해도 613.3조 원이었어요. 그러던 게 작년 12월 달에 481.5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져서 505.5. 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지금. 그러니까 고점 대비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율이 적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금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아직은 뭐 금융위기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금이 계속 이탈하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과 월별 경상수지, 우리나라 지금 실질 국내 총생산 1분기 때 충격적인 마이너스가 있었다고 얼마 전에 나왔죠. 여기 보시면 2017년 1분기, 지금 2019년 1분기 이렇게 봤을 때 뭐 0.9, 1.5 이렇게 가다가 2017년 4분기 때 뭐 마이너스 0.1 기록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플러스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충격적으로 2019년 이번에 1분기 때 마이너스 0.4까지 기록합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웬만하면 좀처럼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야 할 월별 경상수지 추이, 이것도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2018년 9월달만 해도 110억 정도의 흑자였어요. 그러던 게 작년 말에 48억으로 줄더니 올해 어떻습니까? 4월달 들어서 드디어 마이너스 6억으로 지금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지표가 이렇게 아래로 급격하게 치닫고 있어요. 반도체가 지금 의외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지속된다는 것은요, 경기가 정말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두 가지 지표가 지금 문제가 있다. 미중 무역 전쟁 이제 본격화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자료를 뒤집어 봐도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칼을 너무 빨리 뽑았어요. 왜? 지금 싸움의 적수가 안 되거든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자, 이빨과 발톱을 숨겨라 라고 그 전에 마오쩌둥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읊었는데 시진핑은 성격이 급한가 봅니다. 이빨과 발톱을 지금 일찍 너무나 드러냈어요. 자신의 양적 팽창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인구하고 더군다나 그 인민들의 충성심만 믿고 지금 좀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상류층이 문제는 애국심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릴까 도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죠. 미중의 경제전쟁을 얕잡아 본 것 같아요. 중국이. 자기 나라 어떤 카드도 있고 하니까 1대1로 해서 우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큰 오판입니다. 허례허식, 민중성동, 체면을 중시. 자, 지금 체면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너무 중국이 지금 실속을 차리지 못하고 양적 팽창, 빚만 지금 산더미 같고요.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강력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절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기술절도, 산업 스파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술자들도 엄청 빼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조금 비양심적, 좀 비인륜적 행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산국가의 어떤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오죽하면요, 그 중국이 미국 거 빼내가면서 화웨이 같은 이런 데서 빼내가면서 오타까지 뺐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통이 나는 거죠.
자,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지원을 공산체제 강화에 사용했다. 이전에 미국이 중국을 교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갚아버렸죠.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미국에게 지금 대항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정치, 군사 여러 곳에서 지금 미국과 마찰하고 있어요. 비단 미국과만 마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그다음에 타이완, 일본하고도 지금 마찰하고 있고요. 영토 문제 때문에. 자, 우리나라하고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게 화난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남중국해 군사기지 세력 확장. 지금 이제 자기 나라가 강대국이 됐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중국은 빚이 GDP 대비 3배입니다. 빚 빼고 나면 아프리카만 또 못 살아요. 지금 농담이 아닙니다. 정말 빚 좋은 개살구가 맞아요. 그런데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드 등 주변국에 흠프를 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흠프합니까? 그러면서 화해에 동참해달라고 지금 이번에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요 미국 편에 서면서 중국의 말을 듣는 척만 하면 돼요. 실행을 하면 안 되고. 지적 재산, 기술을 절도한다. 특히 미국이 정말로 화가 난 이유가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기술자들, 대기업, 직원들도 어마무시하게 빼가고 있잖아요. 1대1로 3대륙으로 지금 건설 확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1대1로, 그 다음에 굵기 산업이라고 해서 최첨단 산업 있죠. 자, 오지를 선점하고 있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이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페트롤을 위안화시켜버렸고요. 외국인의 사업 차별, 내국인과 외국인의 사업 차별하는 게 좀 심해요. 중국이. 그러면서 시진핑이 꿈꾸는 중국몽, 시진핑의 국력 확장, 이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진짜 화난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이런 요소들도 포함하지만 다음 보세요. 잠재적 미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존재다. 넘어서기 전에 붕괴시켜야 한다. 자, 그 전에 어떻습니까? 소련이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도 프라자 합의로 장기 침체를 거듭했죠. 중국은 이 두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막강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기 전에 기둥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종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1대1로 실크로드, 중국의 야심찬 프로젝트긴 한데 이것 때문에 중국이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광저우 해가지고 여기 지금 말레이시아가 지금 탈퇴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중국하고 거래하는 것은 왠지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논란의 소지입니다. 자, 인도를 거쳐서 지금 하얗게 든 게 지금 1대1로의 국가들이에요. 해상 실크로드에 케냐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독일도 지금 영향권이죠. 자, 네덜란드까지,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는 그렇고 육상은요 중국 땅을 거쳐서 우즈베키스탄, 터키, 이스탄불 해가지고 고속전철까지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게도 지금 1대1로, 왜냐?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이런 선이에요. 자, 제의를 해왔다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대1로에 여기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을 화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사실상 이 아프리카 상당수의 나라가 중국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대1로의 국가들 있죠. 거의 자기 나라 GDP의 거의 5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되는 엄청난 빚을 중국에 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갚지를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나라는 중국과 관련된 그런 나라들은 파산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은 그로 인해서 도미노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1대1로가 심각한 상황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미중 전쟁의 결과를 볼까요? 중국 내부 붕괴, 중국 내부의 붕괴도 큽니다. 중국이 대규모 국외 수출,
국위 대출, 아까 제가 1대1로 해서 국위 대출을 대규모로 했다고 했잖아요. 또 신흥국가에 대해서도 동남아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주변국 1대1로 채무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숨겨진 부채, 아무래도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로 파산, 정말 아까 제가 GDP 대비 약 3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300% 빚을 지고 있다고 했죠. 지방부터 아마 썩어 들어갈 겁니다. 신흥국의 과다 부채, 중국이 빌려준 신흥국, 그 다음에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고 있어요. 채권이라든가 뭐 종합지수라든가 이런 데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GDP 대비 국가부채가 293%에서 2019년 300%로 증가했다는 거. 이게 바로 미국이 아니래도 내부 면에서도 얼마든지 붕괴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점이 뭐냐? 공산당 중심이라는 거예요. 북한처럼 공산당과 인민들 국력 강대, 자기들의 국력이 강하다고 오판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을 이길 질적, 이게 중요합니다. 양쪽으로는 비슷했을지 몰라도 질적 또는 장기적 이 힘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중국의 핵심이 굵기라는 게요, 재밌는 게 미국의 핵심 부품이 25%가 절대 필요해요.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수입해오는 물량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1, 2년만 조금 버티고 다른 나라,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핵심 부품을 쓰지 않으면. 또 소수 민족을 강제 합병했어요. 그건 오래전 얘기잖아요. 티베트, 위구르, 신장. 자, 한국의 기술과 인재를 절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못된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이란 나라가 대국이긴 하지만 이쁨을 보일 리가 없죠.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는 결국 별표치지만 이렇게 드러날 겁니다. 중국은 백기투항할 거예요. 미국의 조건 수락하에 가능. 이제 백기투항한다는 것은 미국이 어떤 조건을 했을 때 수락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조건이 너무 세가지고 투항을 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자, 지속적 경제 압력, 결국 금융위기로 터지게 되겠죠. 중국의 전면전, 우리는 너희들하고 협상할 수 없다, 한번 해보자 해서 경제 대 경제로 전면전 펼쳐진다면요, 이건 볼 것 없습니다. 내후외환 가능성 상존하고요, 체제는 붕괴될 거예요. 시진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도 위험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련처럼. 자, 최악의 상황은 공산주의 붕괴입니다. 저는 이걸 원해요. 자, 여러 국가로 분열됩니다. 러시아처럼. 여기 한번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국, 여기 시장 자치국 티베트 쪽이죠. 칭하이 간수성 대충 한 이 정도, 정말 크죠. 중국 땅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곳은 중국 땅이 원래 아니에요. 이건 독립된,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자치적입니다. 여기 보세요. 또 내蒙구 자치국, 이게 내몽골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몽골 땅이에요. 사실상 뺏은 겁니다. 자, 이것도 자치구예요. 그래서 그 다음 여기 요즘 부각은 안 됐지만 우리 조선족도 200만 가까이 살아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여기 이쪽에 예전에 만주족 있죠. 만주족이 뭐 표면상으로는 한 2천만 정도가 산다고 그래요. 자, 어찌됐거나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걸 제외하면 사실상 중국의 땅은 이겁니다. 4분의 1 가까이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분이 일어날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여기 만주와의 통합통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은 달러 타이밍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 작년 6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069밖에 안 됐었어요. 2018 6월 달에. 그러다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이제 박스권, 장기간 박스권을 형성하죠. 이게 바로 1135입니다. 이 1135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그러다가 올 4월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을 해요. 1000밖에 안 됐던 게 약 1192. 그러니까 거의 어떻습니까? 200 가까이가 뛴 거예요. 이 사이에.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박스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박스권이. 그럼 박스권은 뭐냐? 자, 대충 넓게 봐서 1195까지 갔으니까 약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박스권인데 대략
1180부터 1195가 될 거예요. 1195. 여러분들 1180에서 1195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면 1180 아래 또는 70 이 정도에서 매수해가지고 1200 언저리에 팔고 뭐 이렇게 해야 좀 그래도 뭐가 남지 않겠어요? 너무 높게 잡으면 떨어지면 손실을 보니까. 그래서 대략 1170 조금 더 낮게 잡으면 여기 1160. 왜 1160을 말하냐면 여기 급격하게 오른 중간선이 1160이에요. 이것도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60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조금 높게 잡으면 1170. 자, 이제 이 분석이 좀 이해되죠? 당분간은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 자, 달러 위안화 환율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위안화는 6.5 작년 1월 2일 그리고 6.9 지금도 6.9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달러 위안화도 지금 코스피 원달러 환율 원화처럼 단기 최고치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게 뭡니까?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대략 1200도 한번 넘긴 적이 있죠. 2017년. 자, 1200 언저리 1209에서 계속 지금 떨어지는 듯 하다가 안정화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갑니다. 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대략 1200 근처니까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1195까지 찍고 118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위안화 환율 7 언저리니까 얘도 지금 2019년에는 한 이 정도 돼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모칸을 보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박스권 한번 봐보세요.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안화가 지금 7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달러 대 위안화가. 그런데 이 7 정도가 우리나라 환율로 따지면 한 1250이나 130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가치가 이렇게 하락, 즉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달러, 이 원화도 가치가 하락됩니다. 즉 지수는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연동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지켜봐야 돼.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는 싫지만 같이 지금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환율 펀드 부동산 투자 과정 여러 번 했던 말인데 여기 보시면 박스권 환율 달러. 자, 지금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이 이거 하면 펀드지만 별로 재미를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굳이 막 미리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박스권 지금 환율 달러 상품입니다. 그럼 뭐 언제 들어가느냐? 환율은요 1150에서 1250 사이 아직 1200은 넘기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1150에서 1250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팔아라.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 1900에서 21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달러는 지금 언저리에서 조금 약간 내려오면 지금 사도 돼요. 은행 가가지고. 그런데 이제 위기 징조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인버스 펀드 하락장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버스 펀드, 리버스 펀드. 자, 환율 1300 전후, 코스피 1800 전후 확 달라졌죠. 자, 코스피가 1800까지 떨어지고 환율은 1300까지 올라갔을 때 이건 정말 이제 금융위기의 강력한 징조가 돼요. 이때는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자, 그러면 위기가 심화됐다. 심화됐다는 것은 완전히 제일 정말 극한 상황이 됐다. 바닥을 쳤다는 말인데, 자, 코스피 펀드 이때는 이제 환율이 우리나라가 터지느냐, 중국이 터지느냐, 유럽이 터지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우리나라가 터지면 제일 많이 떨어지겠죠. 자, 대략 1500에서 1800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코스피도 900에서 1200 선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시점을 바닥으로 생각하고 이제 인버스, 리버스는 털어버리고 국내 걸로 바꿔야겠죠. 바로 이 시점에서 국내 거 위기 심화 시점에서 코스피 펀드를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했더니 1200에서 이제 한 1700, 1900 거의 2000 언저리까지 올라왔어요. 환율도 안정이 돼갖고 1200 정도로 1200이나 300 정도로 이게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야죠. 여기 위기가 진정됐다. 이번에 위기 진정 단계에서 부동산 투자. 환율 1200, 1300, 코스피 지수는 1700에서 1900. 뭐 딱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다. 여기 보시면 환율 투자, 박스권에서 단기적 환차익 투자. 그러니까 여러 번 치고 빠지고 해서 먹으라 이 말이고, 그
그다음에 인버스 펀드, 미국 다우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상해 종합지수 그것도 곱하기 2짜리 이게 축으라고 했죠. 그러면 상해 종합지수가 많이 무너지니까 하락장 인버스라서 좋고, 또 다우지수에 상장된 걸 들다 보니까 환차익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닥을 찍으면 이제 코스피 펀드를 들어야죠. 코스피 레버리지, 그러니까 곱하기 2짜리. 자, 당연히 이제 상승할 일밖에 없으니까 그건 뭐 굳이 상해 지수를 들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또 회복도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수출 지향적인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코스피를 들어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투자를 해라. 자, 주가 안정 후에 가격의 회복이 좀 낮은 부동산을 골라서 투자해라. 이건 강남을 보든 한강을 보든 도심을 보든 아니면 소형 임대주택 여러 개를 해가지고 중공공 임대를 내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과감성과 신중함, 이 양날의 칼인데 이게 필요하다. 제가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드릴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두 개는 현금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집 가지고 있으면 안 팔립니다. 금융위기 두 차례 코스피 지수, 그러면 얼마나 먹길래 이렇게 호들갑이냐. 자, 그럼 과거 이것도 좀 많이 좀 봐놓으세요. 먼저 코스피 지수하고 환율 두 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여기는 500원대인데 6, 700, 여기 보시면 97, 8년에 우리나라 금융위기 생겼잖아요.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280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이때는 뭐 떨어지는 상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도 떨어진 거 상품 했으면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번인데 여기 280 얼마까지 갑니까? 무려 1059까지. 자, 뭐 더블 정도가 아니라 거의 3더블 이상 뛰었죠. 자, 이게 바로 금융위기 때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때 한 700 정도 된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1000 근처까지 갔다. 280에서. 그래서 떨어지는 건 먹고 올라가는 건 먹는다. 이걸 레버리지로 들어가면 곱하기 3까지 먹고 하니까 상당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융위기는 언제 터졌습니까? 바로 여기 2006년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2007년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그때 직전에는 2085까지 찍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게 지금 월별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길게 보이는데 사실상 한 번에 곤두박질 친 거예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2085짜리가 938까지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으니 거의 더블 이상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제가 아까 900선에서 1200선이더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가 1997년 이게 1번이고, 자, 2번은 미국발 금융위기니까 2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1997년에 지금 원달러 환율 700대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700대에서 놀다가 이 700대 했던 것들이 어디까지 뛰느냐. 여기 보시면 2000 가까이까지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정말 무섭지 않아요? 자, 환율이 700선에서 있다가 갑자기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2000 언저리까지. 그래 놓고 결국은 또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1100까지 바로 안정화돼 버리죠. 이 1100은요 코스피 지수의 어떤 횡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앞으로도 1000에서 1100선, 선이 무너지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번에 2007, 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여기 보시면 900 정도였던 이 원달러 환율, 이게 약 1500대 중후반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때보다 심하지는 않아요. 왜? 이때는 우리나라가 자국에서 지금 벌어진 거고, 이것은 미국발 금융위기니까 간접적으로 벌어진 거라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더 올라간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터졌다면 1800까지 갔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놓고 또 이렇게 떨어져서 아까 제가 쫙 선을 그었던 1100에서 좀 안정화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때 인버스, 리버스를 듣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레버리지 인덱스를 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과거에 금융위기 때 두 차례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를 항상 끼리고 살아라. 달러 투자 과정. 자,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달러 투자해도 돼요. 자, 지금 박스권 1180대인데 뭐 일단은 모든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한 일정,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이 있다 그러면 우선 5천 정도, 1억 정도 이렇게 하면 되고,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2, 3천 정도 우선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은행 방문을 하세요. 달러 예금, 적금 통장 이것은요 원화 예금 과정과 흡사합니다. 은행에 가면 아주 흡사하다는 거. 두 번째, 달러 자금 있죠. 달러를 우리가 예금하잖아요. 그러면 환전 수수료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전신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알았죠? 환전 수수료 우리 어디 해외 놀러 갈 때 환전 수수료 진짜 비싸지 않아요? 그쵸? 그런 식이라면 절대 달러 투자 못하죠. 그런데 90% 정도 보통 할인을 해줘요. 할인 안 할 때 하면 큰일 나죠. 잊지 마세요. 자, 90% 할인해 줄 때 그러면 거의 사실상 환전 수수료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신화 수수료 이것은 또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 전신화 수수료라는 것은요. 외화를 매매할 때 통신으로 송금하는 외화. 무조건 이거 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 예금을 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보세요. 달러 정기 예금 찾을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환전 수수료와 그 다음에 1.5% 내외의 전신화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걸 알아두셔야죠. 환전 수수료는 90% 정도 혜택을 보면서 좀 사든지 팔든지 해야 하고 1.5% 내외의 전신화 수수료 이건 이제 안 내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연구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1억 원일 경우 150만 원이나 전신환 수수료가 나갑니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별로 90% 할인 혜택이 있다고 했죠. 이거 활용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냥 하면 수수료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전신화 수수료 안 내는 방법 잘 보세요. 달러 예금 가입할 때 달러로 가입하세요. 우리나라 돈을 가입하지 말고 달러로. 그거 은행 직원한테 말하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도 이거 알고 있어야죠. 예금 통장 입금액 옆에 뭐라고 써 있느냐? 캐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단어가 써 있으면 이제 내가 달러로 바꿔서 예금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것은 출금 시에 전신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제 전신화 수수료 안 내는 거 알았죠? 통장을 개설합니다. 이때 달러 예금과 적금은 환전 수수료가 적은 달러로 그 다음에 교환 후에 가급적이면 은행을 좀 알아본 다음에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서 하는 게 좀 낫겠죠. 근데 거의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면 외화 정기예금 통장으로 이제 개설을 하는 거예요. 가입할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또 수수료가 있는지 뭐 환전 수수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내가 오롯이 낼 세금만 내고 그 다음 돈을 챙길 수 있는지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이자는 보통 달러 예금 이자가 재밌는 게 원화 예금보다 0.5%나 높습니다. 항상 높은 건 아닌데 현 시점에서는 거의 0.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자가 더 세니까 좋은 거예요. 환차익도 보고 이자도 벌고. 자,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달러 투자의 장단점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장점은 환차익 세금이 없어요. 정말 좋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아까 수수료라든가 뭐 이런 것만 있죠. 그리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은행 가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간편합니다. 안전해요. 뭐 달러가 우리나라 돈보다 더 안전하잖아요. 성공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달러 투자는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달러 투자에 근데 단점이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환율 조작국 압박 이런 말 들어봤죠?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 그다음에 정부가 피하려고 직간접으로 개입할 수가 있어요. 왜 환율 조작국에 걸리면 안 되니까. 자, 물론 중국이 타깃이긴 한데 그래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달러 지금 이 시점에서 원달러 환율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환율이 좋아지면서 원화 환율이 좋아지면서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능성은 높지는 않는데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알고는 있어라. 변수가 많다는 거. 달러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투자하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근데 이번에 좀 내린다는 말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올리면은요, 이건 거의 100%입니다. 환창이 먹을 수가 있어요. 기간은 3개월 내외로 대략 한 5에서 10% 환율이 등락할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고 빠지고 이걸 하면 돼요. 아무튼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원달러 환율 박스권 변동폭이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00에서 1200선 이 작게는 이렇게 움직여요. 실제로 이 사이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1195까지 찍고 그러더니 좀 떨어지면 1170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크게를 보면 1000부터 1300까지 이거 금융위기 아니래도 1000에서 1300까지 요동을 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는 계속 이어진다 생각하고 달러 교환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환율 수익 10% 박수권 반복 패턴. 그래서 2, 3년간 우리가 저점 매수하면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80%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1억을 투자했으면 8천만 원 정도 한 2, 3년 투자했을 때 달러만 투자했을 때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2017년 자료를 봤더니 7차례에 걸쳐서 원달러 환율 8.8%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다가 회복했다가 하락했다가 회복했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투자하면 되겠죠. 부자들의 패턴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 뜨거울 때 너무 뒷북을 쳐요. 그래서 꼭 손실을 봐요. 부동산도 지금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잡아야 할까요? 여기서 또 올라가면 어때요? 이제 폭등이란 없습니다. 폭등이란. 과거에 너무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해가지고 막 살뜰리나 본데 이제는 무너지면 폭락이고요. 아니면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니까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달라붙지 않아도 돼요. 환율도 좀 안 좋을 때 자꾸 들어가가지고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주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펀드는 지금 관망할 때예요. 자, 상승장 거든 하락장 거든 방향성이 아직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금, 채권 투자 이것도 역시 계속 일반인들은 비쌀 때만 사요. 제발 한 4분의 1 정도만 올라왔을 때 사고 더블 가까이 이렇게 오르거나 뭐 배는 아니지만 50% 이상 올라가면 조심하세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 금리 인하도 변수가 있다는 거. 근데 금리 인하 된다고 해서요. 무조건 뭐 환율이 안정화를 찾는다고 할 수 없어요. 미국은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딱 두 가지예요. 지금 물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지금 신흥국가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아마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래서 그걸 좀 늦춘다든가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세요. 페라리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있네요. 여기는 폐차된 이른바 똥차들이 지금 널려있네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선글라스 낀 유재석의 이 모습이 과연 이쪽을 향할지 아니면 이쪽을 향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금융위기는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나 똑같습니다. 잘 타야겠죠. 지금은 전쟁 중에 실탄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여 달러나 원화로 비추겠다가 다가올 경제 블랙홀에 대비할 때입니다. 상승장 펀드를 드는 것은 위험하며 개별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고 하락장 인버스 펀드를 드는 것도 박스권 장세에서 손실 볼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 맞아요. 환율 박스권을 활용해서 달러 예금을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며 위험한 주식 펀드, 폭락 우려가 있는 상투장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고 막상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 놓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형 갖고 있는 거 뭐 이자 싸더라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유하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